대선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유용화 YTN 개건 해설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어제 호남 경선 결과들 보셨는데요. 문재인 대선이 굳어진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서는 굳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제 생각에는 50% 초반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안희정 지사의 반전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0%라 그러면은 실제로 민주당의 선거인단에 등록한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민주당의 대표 주자로 뽑는데 상당히 호남 사람들은 일단 적극적 동의를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세론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면 소위 민주당 내에서의 당내 대세론은 어느 정도 굳어졌다. 이제 그동안은 좀 액체 상태였는데 거의 고체 상태로 굳어져서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쉽지 않다. 네.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본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본선에서의 대세론은 현재 30% 초반대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로 대세론이 이게 굳어졌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왜 굳어졌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50% 넘으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거로 봤는데 60%는 우리 당초의 이 제3자의 어떤 예측을 관전자들의 예측을 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대충 한 55%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 60%는 많이 얻었고 또 하나는 2위와의 격차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2위가 3위가 거의 같이 되는 바람에 소위 2위가 한 예를 들어 30%를 넘었다면 추격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1위와 2위의 차이가 트리플 스코어라는 데서 당내의 대세로 어느 정도 굳어져서 결선 투표로 가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그 진짜 궁금한 것은 그 당내에서의 대세론이 아니라 본선에서의 대세론이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던 결과인데 그런데 어제 경선이 호남이라는 점 때문에 본선 대세론을 붙이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야당, 기존 야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여야가 없습니다만 그 야당의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호남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호남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택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키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물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다른 지역의 민주당 당원이라든가 지지자들도 호남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부산, 영남에서도 거기 민주당 호남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60%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의 절대적인 어떤 지역의 유권자들, 호남 지역에서 일단 하여튼 민주당 후보로는 문재인이 맞다. 이렇게 표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 전두환 여단장 표창 발언하고 오거돈 그 전 시장이 부산 대통령 그것 때문에 아마 마음을 좀 졸였을 텐데 어제 결과 보고는 상당히 안도하고 좀 그 자신감도 얻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유세 장면 잠깐 보고 김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호남의 아들 딸들이 이력서 주소를 썼다 지었다 하는 일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호남의 아들 딸들이 내 고향은 전주요, 내 고향은 광주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저 문재인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호남 민심이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손을 상당 부분 들어준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민주당에서의 경선에서 호남 경선은 첫 경선이라는 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어떤 핵심 기반 지역, 야당의 심장부라는 데서의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에서 항상 안순할 수 없는 호남에 관한 약간의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공포증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도 호남의 지지를 거두면 내가 이제 정계를 은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항상 마음에 걸렸고 최근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아까 했지만 전두환 표창 발언이라든가 부산 오건돈 씨의 장관의 이제 부산 대통령 발언 또 최근에 그 현장 투표 유출 사건 이런 것들이 혹시 악재가 돼서 혹시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고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일단 호남에서의 60% 이상 이렇게 득표를 한 거는 상당한 어떤 의미로 본인한테는 그러한 호남의 어떤 두려움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걸로 보입니다. 반문 정서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러한 얘기도 있었지만은 마찬가지로 안희정 지사도
예를 들면 대연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선한 의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공격당할 소지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층이라든가 뭐 개혁 진보적인 층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쇄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 결국은 이제 문재인 후보의 조직력이 상당히 가동됐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그 치열한 경선에서 네거티브가 막 난무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문재인 후보의 조직이 확실하게 똘똘 뭉쳐서 호남에서 광주에서 확실하게 뭉쳐서 가서 예를 들면 ARS로 확실히 투표를 하지 않았겠. 특히 대의원 부분에선 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더 표차가 더 납니다.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조직적 측면이 이제 강했다 이런 측면도 볼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보완해서 이제 말씀을 하자면,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반문 정사 그럼 완전히 호남에서 사라졌느냐? 네, 이제 어느 정도 당내 경선을 통해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사라진 걸로 보이는데 아까도 이것도 또 구별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번에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의 지지층과 또 당의 지지와 뭔가 연관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사라진 거는 사실인데 그럼 호남 전체 유권자에서 사라졌느냐 하는 거는 호남에서는 이번에 호남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23만 6천여 명인데 네, 네. 이 중에는 대다수가 22만 명 이상이 ARS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네. 64점 몇 퍼센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9만 2천 명 가량이 전부 직접 나와서 현장 투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민주당이 많지만 또 국민의당은 직접 현장에 나와 투표한 거기 때문에 이 양과 질로 따질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누가 과연 더 지지를 받은 거냐라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당 밖으로 나가면 문재인 전 대표도 지지를 받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쪽으로 앞으로 더 쏠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표수로 치면 문재인 전 대표가 14만 2천 표를 받았고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주말에 5만 9천 표 받았는데 이 5만 9천 표는 현장에 나와서 찍은 것이고 ARS 주로 이제 ARS이기 때문에 14만 표가 국민의당 주장은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더 값지다. 그 국민의당에서 오늘 나온 발언 주승용 원내대표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국민의당 호남 경선과 어제 민주당의 호남 경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국민의당의 경선 열기가 훨씬 더 뜨거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현장에 오지 않고 ARS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 경선에서는 미리 약속되지도 않은 유권자만 9만 명이 넘게, 그것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는 안철수 전 대표 손을 좀 들어주는가 했는데 어제는 또 많은 표가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갔고 그러니까 지금 좀 알쏭달쏭하답니다. 어떻게 해서 가셨습니까, 이 의원님? 근데 이제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방식에서 차이인데 네. 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선거인단 등록이고요. 국민의당 경선 방식은 누구든지 주민등록증만 가면은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미국에서 상당수 주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선 방식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그 바닥 민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호남의 바닥 민심을 조금 더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는 더 봐야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보다는 더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 측에서는 상당히 고무되었고 안철수 돌풍 얘기도 막 나오는데 네. 저는 이제 지금 호남에서의 전남 전북 합쳐서 약 9만 몇천, 10만 가까이가 현장에 직접 나와서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은 뭐 단순한 조직 동원 갖고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실어 나른다고 되는 부분이 이제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발성이 강하고 바닥 민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부산, 경남, 울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하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과연 몇 명이 투표하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부산, 울산, 경남 아까 현장 취재한 네. 기자에게로는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상당히 승기를 잡았다, 대세 승기를 잡았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과연 부산, 경남, 울산과 대구, 경북, 그럼 서울 수도권과 충청, 예, 얼마나 많은 진짜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입각한 그 지지자들이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나오느냐? 저는 거기에 안철수 돌풍이 달려 있다. 뭐 이기는 거는 이제는 크게 뭐 큰 문제가 뭐 포인트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만약에 진짜 뭐 나머지 합쳐서 10만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캠프에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두 그 전직 대표들의 고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산이. 어쨌건 오늘 국민의당은 아까까지의 상황은 그렇게 예상보다 기대보다 이렇게 참여자가 많지는 않다는 부산, 울산, 경남 그것이 이제 오늘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그 호남 민심 현장에서 어떤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들어보기 위해서 현장의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오승용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 지금 광주에 주재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을 저희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어제 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여론조사나 SNS 상으로는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웠습니다만 실제 당내 지배력이라든지 그리고 18대 대선 출마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규모 등을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상당수 표를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고요. 네네. 규모나 세력에 맞게 저는 표를 얻었다라고 봅니다. 예, 대략 예상하셨던 정도를 분배받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지난 주말 그 경선 득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안철수 후보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호남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던 경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는 했고요. 국민의당 역시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잡히지 않는 지지층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나 50대 이상 그리고 농촌 지역 유권자들은 여론조사로 잘 잡히질 않습니다. 블루컬러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여론조사상으로 잡히지 않았던 지지층들이 대거 이번 국민의당 현장 투표소에 나가서 투표를 했고 그 투표 행위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용화 위원님하고요, 김광록 부장님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죠. 교수님 좀 오늘 아침에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네.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다 60%냐 호남에서 60%를 얻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교수님은 것처럼 말이죠.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숫자는 좀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남의 유권자들이 지난 18대 대선까지는 사실은 야권의 가장 강한 후보를 뽑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략적 투표라는 미명하에 본인이 조금 성에 차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좀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투표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은 보수 구여권 내의 유력한 후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홀가분해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속되게 표현하자면 이번 대선에서 어차피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라면 둘이 한번 제대로 세게 붙어봐라.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교수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렇다 그런 말이죠. 본선에 갔을 때 네. 호남이 여태까지의 투표 행태를 봤을 때는 한 사람 한 후보에게 몰아줬단 말이죠. 네네. 항상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는 90% 이상까지. 그러면 예를 들면 진짜 문재인 안철수가 두 유력 후보자 구도로 대선 구도가 잡힐 경우에 어느 한 후보에게 몰아주는 투표 행태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호남표가 양분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호남표가 사실 찍을 정당,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한 정당에 어쩔 수 없이 표를 몰아주는 표 집중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미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창당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찍을 수 있는 대안들이 생겨났고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라는 것이죠. 이번 대선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미 지난 주말에 두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그것도 어떤 보수층과 경쟁하는 구도였다면 다시 후보 단일화라든지 전략적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양분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정당 지지 구도를 본다면. 예,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호남에서는 이번에 이제 결국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이 두 정당이라 할 수 있는데 호남의 국회의원이 대부분 있는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사실상 그 당내 대선으로 안철수 전 대표를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사실상 선택을 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본선에서 어느 한쪽으로 이제 갈릴 텐데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이 조금 더 기울어질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거를 사실상 그 세대 간의 약간의 전략적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한 전략적 선택을 할 때 과연 정권 교체와 함께 어떤 거를 주요 변수로 삼을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숫자상으로 그걸 나누어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5대5에 가깝게 갈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한 60%였고 더불어민주당이 40%였습니다. 그렇지만 후보 간의 구도로 갔을 때 지난 총선과 똑같은 구도가 형성될 것인가. 그리고 현재의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의 지지율을 봤을 때 지난 총선과 똑같이 국민의당이 60%를 얻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5대5에 가깝긴 하지만 약간 더불어민주당 쪽이 더 가져갈 확률이 있다.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호감 정서들은 약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은 호남 유권자들은 수권 능력을 좀 더 볼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상이긴 한데요. 두 후보를 지지하긴 하지만 당장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수권 능력이 어느 쪽이 더 강한가에 좀 더 방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승용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물론 뭐 정답은 누구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러 분석 중에 한 분석을 저희가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이 오 교수의 전망은 5.5 대 4.5 정도, 그러니까 반분 가깝게 할 수도 있다. 과거처럼 한쪽에 다 몰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오늘 나온 발언인데요. 들어보고서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과 이제 1대1로 맞붙어도 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1월 4일 인터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미래 예측을 했는데 이제 하나만 남은 셈입니다. 나머지 다 맞췄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맞추실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네.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이제 그 문재인 안철수 대결에서 본인이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이제 맞출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바른정당도 대선 후보 유승민, 남경필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선출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합종 연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신호탄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우선 그 유 박사님께서는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가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뭐 연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요. 저는 하여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떤 형태든 간에 최소한 한 명의 후보는 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홍준표 지사와 유승민 후보가 뭐 공론 여론조사에서 이겼으니까 결국은 지금 뭐 나머지 다른 부분 여론조사라든가 당원 선거인단도 이기지 않겠냐 뭐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뭐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가 바른정당의 대표 주자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후보 단일화 얘기를 상당히 해왔고 또 TK라는 지역, 유승민 후보의 자기 지역구인 TK라는 지역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면 아마 자유한국당과의 적극적인 또 자유한국당에서 비박계인 홍준표 지사가 된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러면 후보 단일화는 적극적으로 아마 물결을 탈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쪽에 후보가 한 명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근데 아까 오 교수님 분석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과 안철수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바른 보수 쪽에 후보가 한 명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실제로 그럴 경우 3자 구도가 될 경우 과연 호남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저는 그건 좀 더 궁금하고, 물론 이쪽에서 보수 쪽의 진영의 한 후보가 그 후보가 20%를 넘어야죠. 최소한 20%. 20%가 밑으로 된다 그러면은 뭐 15%, 10% 이렇게 되면은 아마 보수층의 그 기존 보수층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 뭐 언론에서는 뭐 그것이 중도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는데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후보가 20% 넘는다. 그러면 야 우리도 한번 붙어볼 만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대결 구도가 최종적으로 양강 안철수 전 대표가 말하듯이 1대1 양강 대결로 될 가능성은 반반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소위 슈퍼 이크라는 데서 각 당 후보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5당 4개의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후보뿐만 아니라 네. 소위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까지 하면 5개 정당의 후보가 사실상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5사람이 처음에는 다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대결의 구도는 3자 대결로 저는 벌어질 거로 보입니다. 3자 대결로. 3자 대결로 벌어지는데 그중에 3자 대결로 벌어지더라도 2위와 3위 격차가 커지게 되면 네. 양강 구도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2위와 3위가 별 차이가 없게 되면 네. 1강이 독주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이 계속 그냥 가게 되는 이런 양상이 되는데 어떻든 완전하게 비문 반문이 완전하게 전체가 단일화되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명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때 또 정치 공학적이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다음 보수 후보에서는 누가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사가 됐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바른정당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연대할 가능성이 꽤 있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런 3자 대결 구도 속에서 예. 과연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표 쏠림 현상을 통해서 양광과 비슷한 구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금 전 그 유 박사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보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됐을 때 20%를 넘느냐 못 넘느냐 거기가 이제 경계선일 거라고 보셨는데 김 부장님께서는 보수 후보가 어느 정도 하면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수 후보라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에 결국엔 중도와 보수 진영에 남는 후보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거의 상수가 된 것 같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지사라든가 이제 유승민 이제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저는 이 경선 후보가 다 확정이 되면 저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네. 이 지지율이 저는 2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현재 한 지지율이 12% 전후를 보이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상승 요인이 생깁니다. 하나는 후보가 선출됐다는 데서 오는 컨벤션 효과에 따른 지지율 상승이 있고 당장 손학규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빠진다. 그 부분도 2, 3%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안희정 지사가 이제 후보 경쟁에서 밀릴 경우에 안희정 지사의 표가 분산이 되면서 예. 그중에 한 절반 가량이 실제 현재 여론조사의 분석상으로 절반 가량이 안철수 전 대표한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안철수 전 대표는 지지율이 최소한 20% 전후로 일단 나올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당의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네. 바로 20%를 넘기는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만약 선출될 경우에 네. 과연 국민의당하고 또는 자유한국당하고 어느 쪽하고 먼저 연대를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조금 전 해양수산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수습자 9명이죠. 9분입니다. 이 9분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9명의 미수습자,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4명, 그리고 교사가 2명, 그리고 일반인 승객 3명, 이렇게 9명을 아직 찾지 못했는데요.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현재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원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시 30분, 네, 4시 30분, 1시간 뒤에 긴급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아마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확인된 내용들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진도군청에서 4시 반, 1시간 후에 브리핑할 예정이고, 자 일단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선체에서 발견한 것인지 해역에서 발견한 것인지 아직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체는 아직 본격적인 수색이 안 된 상태지만 현재 그 고박 작업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견이 된 것인지 아직 그 해역은 본격 수색이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요.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것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양 현장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는 것까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참 가족들 입장에서는 유가족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그 염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 유해를 발견하는 것이 염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분석은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